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평가 맡고 있는 황성택 관세사라고 하고요. 좀 일정이 좀 미뤄지긴 했지만 저희 마지막 그 3개월 동안 하면서는 앞으로 이제 일정 미뤄질 거 없을 거고, 그리고 중간에 뭐 보강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상의해서 조만간 보강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부터 지금 할 거는 이론 완성이고요. 이거는 그냥 그 계획표인데 없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없으셔도 되고, 자 보세요. 그냥 내년이죠. 내년에 23년도 2차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1차 붙으신 분도 있고 1차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지금 수업을 하면서는 어쨌든 간에 내년에 2차를 목표로 하고 관세평가를 준비한다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차가 아직 안 됐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뭐 올해 말까지는 2차를 충분히 해 놓으셔야지 내년에 동차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설명회 때도 말씀드리고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관세사 시험이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의 난이도를 놓고 보면은 정말 어려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시험 문제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우리 오늘 2회 동안 하면서 오늘은 이 책을 보기보다는 저희가 이따 법령집이랑 국내 규정, 법이랑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시, 그리고 제가 관세평가 관련된 요약도가 있는데, 지금 원장님께 제가 프린트 요청 드려놨었는데 안 해놓으셔서 좀 이따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첫 번째 시간 때는 필요 없으니까 이따 받으면은 그걸 갖고 관세평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1회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가를 어느 정도 한 번은 1차를 하면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수업을 안 들었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관세평가라는 그 범위가 정말 좁거든요. 제가 뭐 관세법이나 아니면 관세율표나 무역실무 강의를 하면서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들한테 1회독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기꾼이죠. 하지만 평가는 할 수 있어요. 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1회독 해보고 제 개인적인 목표로는 재작년 기출문제 50점을 한번 답만 풀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에 할 때 우리의 목표 지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오늘 6시간 정도 공부하면은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지금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때는 뭐 기본 심화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결국 봐야 될 건 이거예요. 법,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그다음에 고시.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국내 규정이고요. 국내 규정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관세법이나 이런 데서는 협정 잘 안 보지만 평가에서는 저희가 협정을 많이 보거든요. 협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제가 계속 뭐 협정이다 협정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건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협정도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WTO 관세평가 협정이거든요. 뭐 어렵지도 않죠. 그냥 WTO 관세평가 협정이라는 것을 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협정을 또 따로 공부하고 그럴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WTO 관세평가 협정에 따라서 관세평가를 해야 되는 WTO 회원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TO 협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WTO 개뿔 나발이고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하겠어. 이렇게 하면은 말들 뭐 이짐에 당하죠. 이짐에 당하고 저 나라로는 물품 보내지 마. 쟤는 좀 이상하게 하는 나라. 쟤랑 놀지 마. 하면서 거의 뭐 국제적인 왕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WTO 관세평가 협정에 따라서 이 아까 말했던 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규정들을 공부를 한다는 것이 협정을 공부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를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협정은 영문본을 우리가 번역한 것을 보긴 할 텐데, 그런 걸 봐서 우리가 외워서 뭐 쓴다는 게 쓰기보다는 딱 우리나라 법제처에 나와 있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고시, 그런데 보면 딱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면 누가 봐도 똑같은 문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외워서 우리가 나중에 답안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 위주로 좀 외우는 걸 할 거고, 다만 여기에 좀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 게 뭐 안 따르겠다고 해서 안 옮겨놓은 게 아니라 그냥 좀 너무 많으니까 굳이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서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안 옮겨서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옮긴 건지, 아니면은 아직 안 옮긴 건지. 왜냐하면 점점 여기 협정에 있던 것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여기까지 있었고 고시 규정도 있고 했긴 했었는데 작년에 고시 규정이 대폭 개정됐어요. 대폭 개정되면서 기존에 이렇게 협정에 있던 거, 그다음에 뭐 지침에 있던 것들이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쪽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협정은 그냥 규정인 거고, 그다음에 지침이라 그래서 우리가 또 몇 개 볼 거예요. 지침이라는 것도 볼 건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제 WTO 말고 이거는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평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약간 좀 자신 있는 사람들 나와봐라고 하면은 이렇게 각 나라별로 대표가 모이고 해서 이렇게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들어가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해먹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데겠죠. 그런 데서 이제 뭐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뭐 어떤 이 규정에 대해서 애매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우리들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권고 의견도 내주고, 뭐 분쟁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들도 알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례 연구라고 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좀 이쪽 규정으로 오기는 애매하니까 여기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별도로 볼 거예요. 각 규정 각 범위별로 해서 공부를 하면서 볼 거고, 이쪽이 가면은 조금 분량이 많다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게 이쪽이 좀 많긴 하거든요. 이쪽이 좀 많긴 한데 이거에 대한 공부법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처음에 공부할 때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복습하면서 추석 전까지 진지하게 복습할 때 이렇게 정독하시면 되고요. 그때까지 정독을 하면서 그 엑기스라고 해야 되죠. 그 키워드라든지 주요 포인트들을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서 자신이 여기서 이것만 갖고 가면 되겠다라는 감이 올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릴 거고, 그걸 뽑아내면은 그걸 뽑아낸 것들을 본인이 이 규정들 위주로 해서 섞는 거거든요. 다시 그걸 섞어서 내년쯤 됐을 때는 이제 이것들은 원문은 안 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뽑아서 이것들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이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여러분은 제 책을 보고 다른 관세평가 책을 별로 안 보셔서 그 차이점을 못 느끼겠지만 한 7월, 8월쯤 되면은 다른 데에서 수업 듣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책을 보면 좀 놀라요. 너무 좋다고. 그리고 뭐 그때까지 모르셨던 분들은 막 모의고사 시즌 때 갑자기 저한테 상담을 와서 자기가 뭐 주변에 뭐 책이 별로라서 자기가 뭐 정리를 했다고 막 갑자기 뭐 이따만큼 막 그 A4로 막 정리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럼 차라리 이거 보시지 그랬어요 하면 이런 게 있었나요 하면서 막 그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좀 운이 좋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내용 정리를 많이 해놨고, 제가 이 책은 작년 9월에 개정을 했거든요. 작년 9월에 개정을 했고, 다른 선생님들은 다 올해 개정했는데 전 왜 개정 안 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딱히 개정된 게 없어요. 딱히 개정된 게 없고 규정 몇 개 진짜 조금 바뀌었고, 지침에서 뭐 한두 개 좀 나온 거 있긴 한데 그런 건 제가 프린트 뽑아서 드릴 거고, 그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 가을쯤에 이거 말고 여기에는 지금 규정들이 다 있고 제가 내용 정리해 놓은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름 나중 되면 제가 계속 강조하고 할 건데, 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그 범위를 딱 만들어 놓고 그거를 회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계속 회독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각 과목별로 딱 한 권의 책만 필요해요. 딱 과목별로 딱 한 권의 책만 필요하고, 거기에는 자기가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뭐 복습을 하면서 뭐 다른 걸 어떤 자료를 찾아봤을 때, 자료를 찾아보라고 제가 하진 않지만 가끔씩 뭐 공부하기 싫을 때 뭐 학교 도서관에 간다든가 그러면서 이렇게 보다가 관세평가 뭐가 있네? 를 꺼내봤어. 도서관에 앉아서 이렇게 막 보는 거죠. 이렇게 보다가 뭐 이런 게 있나 하면서 굳이 적어요. 좋아요. 그런 거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단거나 한 과목당 한 권의 책만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 책을 올해 말까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책을 올해 말까지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지금 이 책도 사실상 다른 책에 비하면 엄청 두꺼운 책은 아닌데 이거의 한 절반 정도가 될 거거든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뭐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두꺼운 거지, 여기서 내용 정리만 제가 추리고 하면은 150쪽 이하로 제가 줄일 수가 있어요. 150쪽 이하로 줄인 것을 제가 아마 한 가을쯤에 다시 드릴 거고, 그럼 그 책으로 해서 그때 그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자기는 좀 규정이 원문이 있는 책을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단거나 한 거랑 비교하면서 조금 여기다가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여기다 정리했던 거를 제가 나눠드린 얇은 책에다가 이렇게 옮기면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옮기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공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이 필기를 하고 반드시 본인이 정리하면서 다시 또 필기를 하고 그런 과정이 반복돼야 되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옮겨가는 것도 괜찮아요. 맞죠? 어떻게 한 집에만 계속 삽니까? 한 번씩 이사 갈 때 짐도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요즘 말로 한다면 뭐 갈아타기 하는 거죠. 이렇게 갈아타기 하는 기회도 가을쯤에 한번 드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이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시험 합격 우리는 시험 목적이야, 무조건. 제가 지금부터 수업을 하는 거는 뭐 실무에 나가서 뭘 어떻게 저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우리는 시험 합격을 위한 수준의 공부를 하는 거지, 갑자기 나중 되면은 막 본인이 어느 정도 이게 좀 쌓이면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욕심이 생기면은 막 어떻게 하냐면 막 온갖 막 논문을 찾아본다든가, 온갖 막 논문을 찾아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막 이 사례 저 사례 막 찾아보시면서 혼자서 괜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세요. 막 거의 막 학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막 저한테 갖고 와서 막 저도 막 뭐 저도 논문이나 이런 거는 다 갖고 있긴 한데 다 읽어보진 않거든요. 왜냐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읽어보고 답변을 해주기죠.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왜 이걸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게 보고 싶어도 합격하고 보세요. 합격하면은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도 그때는 뭐 엄청 많이 해야 돼요. 합격하면은 여러분 시험 끝나서 합격하고 이제 내 공부는 끝났다. 이번 생에서 내 공부는 끝났다. 나 이제 관세사로서 이렇게 꿀 빨면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뭐 꿀 빨면서 이렇게 꿀벌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최근 뉴스 보면 꿀벌도 많이 죽어서 요즘 꿀벌도 살기 힘든 세상이거든요.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아마 합격하면은 관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더 많은 법들을 공부를 하시고, 법에는 답이 없어요. 법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뭐 고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행정지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를 하실 거니까,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런 거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시험 목적이다라는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 계획 짜는 법이랑 마인드 세팅하는 거 지금 OT 때 할 거니까 좀 잘 봐주시고, 여러분 이제 한 1, 2주 정도 이제 딱 2차 과목 개강해서 이제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 다 각자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 방법이나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고 계실 거고, 본인이 그게 잘 맞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실제 시험 준비를 할 때 했었던 그런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이 방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실제 그렇게 했었고,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행이죠. 실행이고, 실행은 정말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은데 그때 그 실행을 하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마인드예요, 마인드. 왜냐하면 진짜 날씨 봐요. 날씨 미쳤죠. 옆에 보면 저 한옥 저거 뭡니까? 저 날씨가 진짜 좋은데 나가 놀고 싶잖아요. 나가 놀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그 독서실이나 이런 데 앉아서 자기를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인드 세팅이니까, 그런 것도 좀 제가 도와드릴 수, 뭐 제가 어떻게 여러분 마인드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말들이나 이런 거를 감히 제가 뭐 사실 뭐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그냥 시험 좀 더 빨리 봤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여러분 저보다 더 훌륭하고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세사 시험 관련해서만 제가 좀 여러분보다 좀 앞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2회차씩 할 거고, 오늘은 책은 안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OT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그 24회차 동안의 내용을 보면은 딱히 이 수업 내용의 그 회차별로 이렇게 세세하게 쪼개주려다가 원래 계획처럼 되지 않거든요. 계획처럼 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평가가 이렇게 단순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하는 건 뭐냐면 1방법, 그 다음에 2방법, 3방법, 4방법, 5방법, 6방법, 그 다음에 기타, 이 절차,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딱
7개죠. 1방법부터 6방법, 그 다음에 관련된 절차 이것만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방법이 굉장히 길죠. 1방법 6분의 1이 아니라 거의 한 6분의 5 정도가 1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방법은 뭐 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1방법도 그냥 딱 이렇게만 해갖고 적용 요건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집 가격, 이거는 가산 요소 이렇게 딱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방법에서 세 가지 파트, 그 다음에 2, 3, 4, 5, 6방법, 그 다음에 절차다. 이런 식으로 딱 간단하게 평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 잠깐 와서 보시면은 제가 책 보시면 여기 좀 머릿말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말만 써놨어요. 2차 시험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가 4쪽인가요? 뭐 페이지 수가 없는데 여기를 와서 보시면은 2차 시험 4개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넘어갈 거고 평가는 이때 3교시 있습니다. 3교시니까 딱 2시면은 딱 저희가 지금 시험 시작한 이 2시에 보는 거고 저 옆에서는 지금 평가 모의고사를 풀고 계시거든요. 근데 딱 밥 먹고 지금 제일 노곤노곤 할 때 이 시험을 봐요. 사실 그리고 평가는 제가 바로 또 그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다른 기출 문제는 한쪽 두 쪽이 문제인 거에 비해서 평가는 4쪽 5쪽이거든요. 읽어야 될 것도 진짜 많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자기가 목차를 구성해서 써야 되는 것 때문에 되게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 부분 과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딱 문제를 읽고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걸 써야 되는 거구나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바로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따만큼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여기서 판단, 그렇구나 여기서 판단, 여기서 판단, 여기서 판단 다 한 다음에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최종 답이 딱 나온 다음에 그럼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자 목차 딱 쪼개놓은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씩 안 빼먹으려고도 계속 확인하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보다 답안 작성함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좀 번거로운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잔인하게 밥 먹고 그 노곤노곤 할 때 본단 말이에요. 전 진짜 모의고사 볼 때랑 그 실제 시험 때 2시부터 3시 20분은 어떻게 갔나 모를 정도로 항상 그 쫓기는 꿈 같은 거 꾸면 엄청 그 다급한 마음 있잖아요. 막 숨 못 쉴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죠? 아니면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 잠깐 앞에 떡볶이 사러 갔는데 갑자기 앞에 애들 많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종 치는 그때 떡볶이 받고 막 운동장 뛰어갈 때 그 아다다다 하는 그 느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항상 겪으면서 이 2시부터 3시 20분까지의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항상 절박한 상태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잘 보고 싶어서 하는 거지. 뭐 세계 랭킹 1위 뭐 선수도 올림픽 같은 데 나오면 항상 막 죽어라 뛰잖아요. 막 세계 랭킹 1, 2라고 해서 막 마라톤 뛰고 나왔는데 막 혼자 쌩쌩해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막 이런 사람 없죠. 다 나오면 막 죽을라 그러고 막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년 시험 되면은 2시부터 3시 반까지 3시 20분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거거든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났을 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준비하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50점 1개고 뭐 10점 5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30점 2개고 20점 2개고 총 4개의 문항이 나올 건데 올해부터 바뀐 거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거든요.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어떻게 출제될 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모의고사 만들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과목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례형 문제였기 때문에 50점 사례가 굉장히 길었었고 그 다음에 10점에서도 사례가 짧은 사례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를 만들고 그럴 때 느낀 때 뭐냐면 50점이야 뭐 낼 수 있어요. 근데 50점 아무리 길게 만들어도 이거 50점 다 주기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점은 아무리 짧게 만들어도 평가 쟁점이 2개, 3개만 들어가도 이게 쓸 게 엄청 넘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옛날에 50점 생각했을 때 그 정도 분량 만들어 놓고 이제 솔직히 옛날 50점 분량에다 30점 해줘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사례를 한쪽 반을 줘놓고 50점 이거에 대해서 풀어라고 50점을 주는데 사례 판단이 50점이 아니에요. 사례 판단은 한 35점 정도 주고 그냥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라라는 식으로 해서 15점 정도 줬었거든요. 그럼 뭐뭐에 대해 설명하라라는 건 그걸 규정을 쓰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대해서 마바바박 써보고 그다음 사례 판단해라라는 식으로 해서 15점, 35점 이런 식으로 줬었어요. 근데 이게 30점으로 바뀌면은 뭐뭐에 대해 설명해봐라는 것을 없애버리면은 그냥 사례만 딱 던져놓고 사례 판단해봐 라고 하면 그게 30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10점짜리도 되게 짧았었는데 이제 좀 그냥 비용 한두 개 더 줘놓고 그냥 20점으로 아예 만들어버리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평가 쪽에서는 그렇게 출제의 포인트가 그렇게 바뀔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이 예측이 좀 잘 안 맞는 스타일이긴 한데 항상 그랬어요. 근데 예측이 필요 없는 실력을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올해 뭐가 나올 것 같아. 막 내년 봐봐요. 막 별의별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여기서 막 우리 학교 교수님이 막 ASMR처럼 들려요. 연락이 안 돼. 메일을 안 읽으시네. 막 이런 식으로 바쁘시겠죠. 뭐 맞죠? 그러니까 뭐 그 교수님이 무슨 뭐 결제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이렇게 되고 뭐 평가도 뭐 그런 막 오늘은 뭐가 나오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평가라는 것 자체가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은 뭐 관세법만 해도 1조부터 300몇 조까지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 몇 조 냈으니까 그럼 우린 이게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관세 평가는 30조부터 관세법 30조부터 35조까지 6가지 조가 메인이거든요. 작년에 30조가 작년 1방법 나왔다 해서 올해 1방법이 안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 범위가 항상 매년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작년 기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기출이거든요. 작년 기출 그 문제지인데 그냥 보세요. 관세법 한쪽이죠. 1번부터 6번까지 나오죠. 맞죠? 뭐 보면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넘어갑시다. 관세 율표 보면은 문제 1번에서 한쪽 써주시고 두 쪽, 이거 좀 많이 썼죠. 세 쪽 정도 주시죠. 세 쪽 정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나오면은 근데 또 작년 평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안 쳐주거든요. 문제를. 왜냐하면 작년 평가 문제는 출제하신 분 보실 일 없겠지만 당연히 작년 평가 문제는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그 사례형 문제로 계속 나오다가 작년은 그냥 거의 그냥 서술형 문제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평가 쪽 관련해서 출제 쪽엔 좀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리스크적인 차원에서 좀 그러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쪽이거든요. 이렇게 문제 1번 주고 뭐 엄청 위기 사례가 있어서 뭐 거래 내용이 있어서 뭐가 뭐 사례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에 대해 다 설명하라 라는 식으로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인쇄가 잘못돼서 이게 없었어도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리고 문제 2번도 그냥 사례 없죠. 문제 3번도 뭐 사례 없이 그냥 쓰라는 거고 문제 4번도 막 이렇게 해서 막 뭐가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1회독 하고 나서 보면은 이거는 정말 출제가 많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를 안 하고 가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범위는 내가 준비 안 했는데 이게 나왔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시험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합격을 위해서 갔는데 내가 준비 안 한 데서 나왔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모든 범위를 준비를 하고 다만 내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정도인데 거기서 좀 나왔다. 좀 아쉽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100개 중에서 딱 5개가 약해. 근데 시험에서 그 딱 100개 중에 딱 5개만 출제했다. 그러면은 운이 나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재수가 없는 건데 그 정도 운빨이면 사실 뭐 붙어도 재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느 좀 부분이 좀 약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자기가 강한 부분도 있을 거고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부 내가 약한 부분만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거지. 자기가 잘 준비하고 하면은 조금 저도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약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약한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약한 부분은 적었죠. 약한 부분 적은 사람이 아무래도 약점이 적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시험들이 합격해서 점수를 높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막 사례가 있긴 하지만 사실 되게 쉬운 거고 여기도 뭐 사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거고 기출도 몇 번 됐어요. 비슷한 게 몇 번 됐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고 여기도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뭐 나와 있지만 사실 이렇게 다 없애고 풀라해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이 그냥 실제집 가격 뭔지 뭐 실제집 가격 제외되는 공제소 뭐냐 이런 거거든요. 1차만 보고 들어가도 공제소 4개 쓸 수 있거든요. 맞죠? 이런 시험에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 연불이자 공제 요건을 쓰라는 거거든요. 거의 1차였어요. 1차. 1.5차. 1.5차 정도의 문제가 나왔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다음에 실무도 2쪽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그러니까 20년도 문제를 보시면은 20년도에선 관세법 이렇게 2쪽 주죠. 딱 봐도 딱 풀어 덤벼볼 법한 느낌이 나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요? 사실 저도 지금 풀라면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세율표 보면은 관세율표도 이렇게 한쪽
두 쪽 이렇게 두 쪽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평가가 나오는데 6쪽이거든요. 2, 3, 4, 5, 6 6쪽이 나오고 원래 평가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야 돼요. 아까 1번 문제랑은 좀 결이 다르죠. 맞죠? 이런 식으로 결이 다른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야지 이게 관세평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푸는 거예요. 이런 걸 푸는데 여기 지금 50점이라고 나와 있고 사례가 길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물음을 보세요. 첫 번째로 관세법 30조 1항 2항 중심으로 뭐 설명하래요. 그럼 이게 10점이죠. 그럼 사례와 관련된 거는 40점이거든요. 사례와 관련된 게 40점인데 그 중에서 이거는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비용이 13개가 나왔는데 비용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고 나서 그냥 정리하라는 게 5점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40점이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비용이 13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비용 한 3, 4개만 빼면은 30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비용 3, 4개가 빠져도 충분히 여기까지도 분량이 나오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존 50점 문제에서 조금 짧아진 게 2개가 나올 거고 기존 10점에서 조금 길어진 게 2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면서도 조금 더 번거로운 문제가 됐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출제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평가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풀기도 좀 더 버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10점짜리 하나를 길게 딱 풀고 나면은 시간이 한 절반 정도 가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10점짜리를 하나씩 푸는 건데 이 긴 흐름으로 이렇게 푸는 것과 그냥 짧은 것들 딱딱 이렇게 푸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게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봐야 되는 그 긴장감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긴 문제 푸는 게 확실히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배점이 30, 30으로 바뀌었지만 그 사례의 길이는 엄청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50점짜리 사례를 거의 2개 정도 한 1점 한 7, 8개 정도 푸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번거롭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막 이랬는데 올해 시험 나왔는데 갑자기 단순하게 나오고 이러면은 좋겠지만 근데 시험 쉽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딱 적정한 난이도로 딱 나왔을 때 그때 딱 이게 변별력이 있을 정도로 딱 나왔을 때 이게 가장 공부하신 분들이 가장 만족하고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냥 뭐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2개예요. 단순 서술하는 거랑 사례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평가 쪽에서는 특히 이렇게 2개 쪽으로 나뉠 거고 그러니까 단순 서술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뭐에 대해서 써라, 뭐뭐에 대해 설명하라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 사례 계산은 아까 나왔을 때 긴 사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 판단하라, 과세 가격이 얼마인지 산출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 게 사례 판단인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게 거의 혼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물음 1번에서는 뭐뭐에 대해 설명하라, 그다음 물음 2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판단하라 라는 문제가 나올 건데 작년 50점에서 계속 50점에서 그랬지만 이제 30점에서는 그냥 단순 판단만 하라고 하는 게 또 30점 나올 수 있는 거고 30점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뭐뭐에 대해 설명하고 뭐뭐에 대해서 판단하라 사례를 좀 짧게 줘놓고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2가지 다 풀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아직 내용도 안 읽었는데 자꾸 문제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최종 목표가 일로 가야 돼요. 문제를 푸는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보세요. 쟁점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쟁점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한정된 시간 내에서 답안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막 못 쓰다가 이거 틀렸네 하고 다시 쓰고 하면은 답안지 걷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판단할 때 쟁점을 잘 파악해서 뭘 물어봤는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쟁점 파악하려면은 어떤 것을 쓸까에 대한 판단인 거고 결국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면은 A에 대해 쓰라고 했는데 나는 B에 대해서 신나게 썼어요. 그러면은 나는 막 8쪽, 10쪽 막 이렇게 썼는데 다른 사람은 A에 대해서 막 3쪽, 4쪽 쓴 사람보다 득점을 더 할 수가 없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적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거거든요. 옛날에 뭐 무한도전에서 막 서로 텔레파시 막 이런 거 하면서 어디서 모여라라고 하면은 통해야 되잖아요. 이게 딱 그 사람이랑 통해서 딱 어디서 가서 이게 만나야 되는데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막 절로 가. 그럼 자기가 제일 멀리 갔어도 바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냥 목차 구성하고 간결하게 서술해야 되는 거예요. 목차 구성하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좀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나중에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되고 나서 그다음 나중에 문제풀이하거나 이렇게 할 때 목차 구성하는 거 보면 되는데 사실 목차 구성이 요즘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게 물음에서 목차를 다 줘요. 물음에서 목차를 다 주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딱 문제 1번 하고 뭐뭐에 대해 설명하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1번 하고 다음에 대해 설명하시오 한 다음에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물음 1에서도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콤마 뭐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니면은 뭐뭐 및 뭐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항상 목차를 다 주고 있어요. 요즘에서 문제 트렌드가 목차를 다 그렇게 주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만 준비하면은 갑자기 문제에서 그냥 물음을 안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이때까지 보면은 어느 해는 갑자기 물음 1, 2, 3, 4 줘갖고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어느 해 그게 안 나온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똑같은 해라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는 물음 주는 것도 있고 어떤 문제는 물음 안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잘 알고 있으면은 목차를 안 줘도 잘 풀 수 있지만 요즘 거의 대부분 물음을 통해서 목차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음에 나와 있는 순서에 맞춰서 목차를 짜고 그다음에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확하고 간결한 서술을 해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좀 제가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법적인 표현이거든요. 법적인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법의 근거에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서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을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는 건 답안을 통해서 내가 채점자한테 설명을 하는 건데 나 이렇게 잘 썼다고 설명을 하는 건데 법에 없는 표현을 좀 쓰면은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답안을 읽었을 때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품위 있는 전문직 시험인데 분명히 가산 요소에 대해서는 뭐 더하여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산한다든지 뭐 이런 법적인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굳이 좀 이상하게 쓰는 표현들이 좀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있거든요. 막 국어체에서 쓰는 말들도 많이 쓰고 그리고 뭐 갑자기 다 뭐뭐 하다 쓰다가 갑자기 하다 갑자기 존댓말 쓰시는 분도 있고요. 법에는 다 반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안도 여러분 그냥 반말하셔도 돼요.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뭐뭐입니다. 근데 갑자기 다음에 뭐뭐입니다. 한 줄 넘어갈 때마다 약간 바뀌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답안 나중에 보면은 막 희한한 거 많아요. 막 존댓말 썼다 반말 썼다가 갑자기 존댓말 쓰다가 갑자기 반말 썼다가 약간 뭐지? 잘 모르는 거는 존댓말 쓰고 잘 아는 건 반말 쓰고 아무튼 그런 게 있거든요.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법적인 표현은 좀 규정에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옮기는 거니까 규정에 있는 대로 이해하고 규정에 있는 대로 항상 생각하고 뭐 누구한테 말하고 할 때도 규정에 있는 대로 말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 요소를 더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법에서는 실제 지급 가격에 법정 가산 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건데 이거를 좀 법에 있는 것처럼 좀 습관 들여야 된다. 이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항상 규정에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항상 그냥 본인이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도 규정처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규정처럼 생각해야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 방법을 예시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계획을 잘 짜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계획은 지금 4월이잖아요. 4월이면은 일단 6월까지는 이 수업을 들을 거고 그다음에 뭐 7월, 8월, 뭐 9월, 10월, 뭐 11, 12, 뭐 그다음 내년에 1월부터 6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장기적인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뭐 이거는 대충 다 생각하고 계시죠? 이때는 뭐 이 수업 들어야 되겠다. 이때는 이 수업 듣고 나면 난 뭐 해야겠다. 아니면 뭐 이때는 뭐 수업 안 듣고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내년 되면은 모의고사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은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걸 떠나서 항상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계획을 항상 짜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독서실에 들어가서 독서실에 나와서 집에 갈 때까지 내가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이 항상 스케줄대로 짜져 있어야 되고 자기가 스케줄을 짜는 것을 앞으로 향후 2주간의 스케줄은 무조건 짜져 있어야 되거든요. 향후 2주간의 스케줄이 무조건 짜져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 항상 탁상 달력에다가 그거를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달력이 이렇게 있으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날짜가 있으면 거기 그 날짜 네모칸을 제가 쪼개서 오늘은 뭐 해야 돼 오늘 무슨 과목의 어디 부분 무슨 과목의 어디 부분 무슨 과목의 어디 부분 이걸 봐야 돼라는 걸 항상 짜놓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고 그냥 오늘은 그냥 대충 뭐 책 4권 들고 와서 오늘은 그냥 이거 열심히 하고 와야지 오늘 밤 12시까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공부 지금부터 계획할 때는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공부 시간대를 좀 쪼개야 돼요. 공부 시간대를 쪼개는데 어떤 식으로 쪼개냐면 저는 제가 이런 식으로 쪼개서 했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와서 보시면 공부 시간을 이렇게 쪼갰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밥 먹는 거 말고 밥도 공부죠. 그러니까 이렇게 4시간으로 쪼갰거든요. 우리 4과목이잖아요. 4교시니까 이렇게 4시간 정도로 쪼갰고 그 1시간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러니까 2.5시간에서 4시간 정도까지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가르시면 돼요. 근데 딱 그렇게 했을 때 2.5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4번 정도 하면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 하루에 딱 공부하는 시간이 12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12시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다른 식으로 그 시간 한정된 시간에 더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만약 본인이 전업 수험생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공부할 때 마인드는 뭐였냐면 저도 뭐 대학생 때 공부를 했었고 뭐 저 그냥 뭐 부유하진 않지만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거의 논팽이처럼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돈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뭐 이렇게 빌붙어서 이렇게 살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직장인처럼 살아야겠다. 직장을 가져보지 못했지만 그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최저시급으로 받아도 뭐 이렇게 하려면은 12시간은 일해야지. 그래서 집에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12시간 정도 공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12시간 공부하면은 딱 이거예요. 8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씻고 1시간, 밥 먹고 그거 1시간, 그다음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1시간 정도는 그냥 명상. 이렇게 하면은 24시간이 딱 돼요. 맞죠? 이거는 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다 공평하게 다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남들과 어떻게 좀 다르게 그거를 그 시간을 어떻게 다르게 좀 지낼 거냐라는 건 이제 의지에 달린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짰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9시를 이 TOP로 잡았거든요. 9시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9시까지 독서실에 딱 착석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뭐 바로 그러긴 좀 그렇죠. 전에 가서 커피도 타야 되고 카누를 엄청 먹었습니다 그때. 카누를 진짜 엄청 먹고 일단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카누 2개 딱 먹고 점심 먹고 와서 카누 2개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9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점심 먹기 전에 한 타임을 갖는 거죠. 점심 먹기 전에 한 타임 갖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와서 밥도 1시간이에요 무조건. 무슨 공부하면서 워라밸 따진다고 막 점심시간 2시간 있어야지 하면서 브런치 먹고 이러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집이 있었고 제가 갔던 독서실이 집에서 걸어서 한 3분 거리였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독서실 가서 공부하다가 집에 오면 아무도 없으면 그냥 저 혼자 다 나가서 일하시니까 저 혼자 와서 그냥 거의 다 그냥 항상 거의 라면 끓여 먹거나 아니면 볶음밥 해 먹고 아니면 반찬 있으면 꺼내서 먹고 다시 돌아오는데 1시간 정도 잡고 했었거든요. 그럼 충분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사 드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식당 같은 거 해놓고 가서 이렇게 갔다 오는데 1시간이면 뭐 충분히 먹죠. 뭐 혼자 먹어도 되고 뭐 친구랑 먹어도 되는데 뭐 농담 까먹거나 뭐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은 1시간이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밥 먹고 와서 이제 저녁 먹기 전까지는 전 2타임 뛰었었거든요. 이렇게 2타임 뛰면 되는 거고 그다음 저녁 먹고 와서 한 타임 딱 뛰면은 이렇게 딱 한 11시 반쯤에 집에 갈 수 있어요. 11시 반쯤 집에 갈 수 있고 뭐 공부 안 되면은 뭐 12시까지 하셔도 상관없고요. 공부 좀 잘 되면 11시에 집에 가셔도 상관없고 이제 거리두기 끝나면 밤새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만 했더라도 10시에 다 닫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거리두기 끝나면은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맞죠? 나라에서 안 막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싶은 만큼 하시면 되는 거고 이 9시가 티타임이면 저는 9시가 시작이었었는데 그 전에 한 이거는 이제 여러분 대회 외환을 하셔야 되는데 대회 외환을 나중에 짬내서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안 돼요. 대회 외환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약한 부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회 외환도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데 대회 외환을 나중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저녁에 대회 외환하고 집에 가야지 이러면은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공부 끝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회 외환은 나중에 배우고 나서 이제 대회 외환도 하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자기가 시작하는 게 9시라고 하면은 9시 전에 하는 걸로 하세요. 9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대회 외환까지 배우고 하면은 한 8시 반이나 8시쯤 가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매일매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대회 외환을 나 오늘 하루 종일 대회만 보겠어 하고 8시간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그냥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계속 보는 사람이랑 달라요. 이거 완전 다르기 때문에 꾸준하게 맨날 보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뭐 짜투리 과목 중에 1교시에 뭐 환특법 있잖아요. 환특법은 그냥 관세법 14장이라 생각하시고 1회독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대회와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매번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뭘 해놓냐면 이런 걸 해놓거든요. 이렇게 법 과목 다음에 이때 이 과목을 하겠어 라고 해놓고 과목 옆에다가 숫자를 써놔요. 숫자를 써놓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거는 제가 만약에 인강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의 제가 스케줄을 이렇게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3회차 강의를 들었어. 그 다음에 그날 HS 3회차 강의를 들었어. 라고 하면은 그날 들은 거 복습하고 그날 들은 거 복습하고 그 다음날 평가 3회차 실무 3회차 들었으면 그날 들은 거 이렇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날은 수업이 안 나왔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 다음 수업 듣기보다는 저는 법을 복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습할 때 3회차뿐만 아니라 전에 했었던 2회차까지 누진적으로 이렇게 복습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복습을 했었고 만약에 자기가 좀 이해가 안 되면 이때 인강을 다시 듣든지 아니면 현강 들으신 분들도 인강 열어달라고 해서 좀 복습이 자기가 복습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여기서 조금 더 인강을 좀 다시 들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는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가 하루에 4타임이라고 했었고 일주일은 6일이지만 하루는 쉬어야 되죠. 맞죠? 그게 삶의 진리잖아요. 맞죠? 일주일에 7일씩 하면은 좀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씩 한다고 하면은 24타임이 나와요. 24타임이 나오면은 이걸 4과목으로 쪼개면은 한 과목당 결국에 6타임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6타임을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할지 이렇게 달력을 해놓고 여기다가 각자 배분을 하세요. 각자 지금 듣는 수업의 스케줄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스케줄을 배분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과목을 배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는 수업 듣는 거, 그 다음에 복습하는 거 이런 것도 구분을 해놔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주 최소 2주 오늘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이 되면은 최소한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달력에 내가 뭘 할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할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고 수업도 언제 듣고 이런 게 다 스케줄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시간대 자기가 딱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도 내가 몇 회차에 들었던 거를 복습할 건지 그리고 이걸 한번 복습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전 거랑 그 전전 거까지 해서 어떻게 복습을 할 건지 이렇게 누진적으로 할 건지를 계속 이렇게 달력에다 해놓고 해야지 자기가 복습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도 감이 와요. 내가 이 부분을 얼만큼 했었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할 때는 여기 과목을 쪼개는 것을 그냥 그 수업 회차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회차 수업했으면은 오늘 1회차 복습하는 날, 2회차는 2회차 복습하는 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본인이 과목을 그냥 쪼개서 뭐 이런 식으로 목차에다가 그 범위를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책은 항상 옛날에 어떤 식으로 됐냐면 목차가 되게 더러웠었어요. 그러니까 목차에 어떤 식으로 됐냐면 항상 제가 범위를 이렇게 쪼개놨었거든요. 전체를 16분의 1로 쪼갤 것인지 아니면은 8분의 1로 쪼갤 것인지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최종적인 목표는 전 과목이 4분의 1로 쪼개져야 돼요. 4분의 1로 쪼개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3시간, 그러니까 한 타임에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 한 타임에 이 과목의 4분의 1을 볼 수 있을 실력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월, 화, 수, 목 해서 전 과목을 1회독을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요일에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럼 금요일에는 전 범위를 한번 봐야지 그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전 과목을 4일에 1회독을 돌릴 수 있는 그 실력이 돼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쪼개세요. 뭐 예를 들면 내가 8분의 1로 쪼개겠다라고 하면 여기가 8이 되겠죠.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수출 판매까지 뭐 1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 2, 뭐 3, 4, 뭐 5, 6, 그 다음에 뭐 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개로 쪼개서 자기가 평가를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6으로 쪼개든가 6단계로 쪼개든가 아니면 나는 좀 자신 있으면 바로 4분할로 쪼개든가. 근데 이게 한 과목이 4개로 쪼개져서 내가 4번 봤을 때 다
회독을 돌린다라고 하는 과목이 평가가 제일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가 가장 범위가 좁기 때문에 가장 빠를 거고, 일단 책부터 가장 얇고, 여기서도 제가 계속하면서 지금 복습할 때는 봐야 되지만 나중 되면은 이거는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 굳이 이걸 안 봐도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볼 게 거의 절반 정도로 줄 거기 때문에 100몇 페이지 4번에 돌려서 보라 그러면은 3시간 동안 3, 40페이지 시간 보면 돼요. 3시간 동안 3, 40페이지 보는 거면 별로 뭐 어렵나요? 그럼 한 시간에 10쪽 읽는 거거든요. 근데 1시간 10쪽인데 우리가 이 책을 거의 100번 정도 읽을 건데, 자기가 100번 정도 읽은 책을 1시간에 10쪽을 못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평가만 그래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막 4, 50쪽씩 읽어야 20, 30쪽씩 읽어야 되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나중 되면 그게 돼요. 그게 되니까 그게 진짜 좀 신기하다라고 느껴지실 거고, 이걸 어떻게 다 외우나라는 생각이 들 건데, 외워져요. 이게 외워지고, 제가 그거를 경험했었고, 그렇게 외워서 와, 난 이거 진짜 천재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시험 끝나고 또 오해영 보니까 다 까먹었어요. 시험 본 날 집에 와서 밤새 또 오해영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이게 외워지고 기가 막히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사라져도 잔재가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조금 더 다시 이렇게 회독하면 다시 좀 탈환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하루 시간대를 4개로 일단 구분을 해라. 그리고 각 과목별로 범위를 분할하라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번 타임에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과목에 어느 범위를 보겠다라는 목표가 설정이 돼서 그 3시간 동안은 그 범위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부할 때는 저는 독서실에 거의 혼자 있었고 아는 분도 하나도 없었고, 제가 좀 MBTI도 원래 I로 시작하거든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고 약간 지금 돈 받고 하는 거니까 프로 정신으로 하는 건데 MBTI만 항상 I가 나오더라고요. I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혼자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뭐 잡담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잡담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되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본인이 만드셔야 되는 거고, 뭐 독서실 가서 친구 사귈 필요 없고요. 뭐 공부해서 뭐 나중에 뭐 지금 시험 준비하면서 친구 멀어지면 어떡하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멀어질 거면 다 멀어질 사람들이고 붙으면 다 와요. 붙으면 다 오고 그게 낫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붙으면 멀어졌던 친구도 연락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떨어져 봐. 그럼 더 연락하기 서로 민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결과로서 다 돌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과목별로 이렇게 좀 분할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4분할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라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24회 수업을 든다고 하면 24회 분할로 할 건데, 솔직히 24분할로 하기엔 좀 되게 좁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저희가 계속 수업을 하지만 제 범위도 보면은 뭐 1방법이 끝나고 1방법 한 번 더 복습한다거나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수업 듣는 건 수업 듣는 거고, 본인 수업 들었던 거를 바로 그 다음에 최단 기간 내에 그 수업 들은 걸 복습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 다음 수업으로 가기 전에 분명히 한 번 더 복습할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좀 누적적으로 계속 복습을 하세요. 누적적으로 복습하고, 아니면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으면 이 부분도 한번 보고, 굳이 이번 주에 한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도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 책으로 24회 동안 계속 이렇게 달려가겠지만, 여러분의 복습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막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본인의 복습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한 수업이 끝났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을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뭐 수업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복습하고 할 건데, 처음에 이제 24회에서 나중에 24회로 분할해서 수업 복습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아무리 많이 해도 16회거든요. 16회 아니면은 8회 정도로 나중에 여러분 복습 시작하실 텐데, 그렇게 할 때도 8회로 했다가 뭐 4회로 했다가 뭐 오늘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절반 봐볼까? 라는 식으로 내가 이 긴 범위를 절반 동안 3시간 동안 이렇게 절반을 했을 때 볼 수 있을까? 라는 걸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게 줄여도 보고 반대로 다시 늘려도 봐야 돼요. 한번 이렇게 8분할로 봤고 6분할로 봤고 4분할로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3번 정도 봤지만, 이렇게 빨리 보다 보면은 중간에 놓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또 한 번쯤 다시 8분할로 다시 넘어가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빨리 보면서 중요한 것을 빡빡 익혔기 때문에 이제 다시 8분할로 넘어가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듯이 넘어가지만,
그때 갑자기 문득 스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계속 볼 때는 신경 안 쓰고 별로 이해도 안 됐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쌓이다 보면은 그때 갑자기 8분할로 가서 보면은 내가 4분할로 봤을 때 신경 안 쓰고 좀 이해 안 돼서 좀 아리까리했던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런 걸 하나씩 더 나한테 묻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묻히면서 이렇게 계속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할, 6분할, 4분할 했다가 다시 또 8분할 갔다가 4분할 했다가 자기가 유기적으로 이거를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볼 때는 빨리 보고 한 번 가끔은 한 번 천천히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 보고 숲 보고 나무 보고 숲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거겠죠. 2주 이상 이렇게 짜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각 시간대별로 회독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그 시험 때까지 갔을 때 가져가야 되는 그 이게 아이클라우드가 동기화가 안 돼서 핸드폰에 넣었던 게 안 나오네요. 왜 이러지? 그래서 제가 결국에 여러분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일주일에 1회독이거든요. 일주일에 1회독이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 뭐 아까 말씀드렸죠. 월요일에 1, 화요일에 2, 수요일에 3, 여기 4 한 다음에 여기에는 자신의 전 범위 그다음에 실제 시험 모의고사든 아니면은 실제 시험이든지 간에 그렇게 될 거고 이제 그 다음 시험 끝난 날에 쉬는 거고 그 다음 모의고사라고 하면 이때는 강평 듣거나 휴식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저 루틴이 짜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년 6월 시험이라 해서 좀 뭐 내년쯤 가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지? 이런 게 아니라 딱 저 같은 경우에 딱 그 1회차 모의고사가 시험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딱 그때 가서 이제 저 루틴을 만들어 놓고 저 루틴을 돌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합격을 하거든요. 근데 많이 못해요. 저 루틴을 많이 못 가고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 루틴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 내년 1월까지 했을 때 저 루틴을 돌릴 수 있을 정도 잘 공부를 해놓으면 무조건 합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내년 1월 모의고사 시작했을 때 모의고사 범위에 본인이 쩔쩔 매는 게 아니라 본인은 본인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모의고사 딱 하고 그렇게 딱 해도 모의고사 상위권 등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딱 그때 합격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시간대별로 이렇게 3시간, 4시간 정도의 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복습할 때는 정독해야 되거든요. 거의 추석까지. 전 추석을 항상 이때를 잡는데 추석이랑 첫눈 올 때를 항상 잡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때까지는 정독해야 되는 거고 첫눈 올 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단권화가 이제 시작이 돼서 중반기쯤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제 내년 1월쯤 됐으면 이제 단권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이제 모의고사를 하면서 이제 계속 모르는 걸 이렇게 추가하는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좀 정독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거거든요. 정독하면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규정의 체계를 알아야 돼요. 규정의 체계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공부할 때 목차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목차를 봐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체계가 잡히거든요. 평가는 너무 쉬워요. 아까 말했듯이 1방법부터 6방법, 절차, 그리고 1방법에서는 적용 요건, 실제집 가격, 가산 요소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체계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 체계를 본인이 잡으실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잡아야 되고 각 체계 안에서의 키워드 위주로 일단 암기를 해야 되고 키워드 위주로 암기가 되면 이제 그 전체 풀 텍스트를 암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앞글자 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암호화 북호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드릴 건데 모든 규정을 단순화 시켜놔야 돼요. 단순화 시켜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앞글자를 따고 하는 건데 단순화 시켜 놓고 자기가 그걸 보면서 이 풀 텍스트를 떠올릴 수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넷플릭스는 그래도 아시죠?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죠? 작년에 수업할 때는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면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근데 넷플릭스 보면은 좋은 게 뭐예요? 한글 자막 나오죠. 한글 자막 계속 듣다 보면 티빙이나 웨이브에서 뭐 볼 때 한글말 잘 안 들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도 계속 이 규정을 그냥 보면서 풀텍스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절대 나중에 자기가 뽑아낼 수 없거든요. 항상 이렇게 안 본 상태에서 뽑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나중에 시험에서는 백지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백지를 채울 수 있도록 공부할 때도 백지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일단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암호화시키고 복구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유의사항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펜을 지금부터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펜도 아마 다 많은 선생님께서 얘기하셔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시험 때 펜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모의고사 쓰면서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펜도 저도 한 대여섯 개 사봤어요. 대여섯 개 사봤고, 저는 결국에 좀 까탈스럽게 펜 힘이랑 케이스랑 또 다른 거 썼었거든요. 그 일본 3사 브랜드가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 일본 3사 브랜드가 있는데, 일본 놈들이 진짜 지독한 게 뭐냐면 이게 세 개가 다 호환이 돼요. 독한 놈들이죠. 다 호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나 이런 것도 자기한테 맞는 게 있을 거고, 케이스도 자기한테 맞는 게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를 또 다른 걸 썼었어요. 그러니까 좀 누가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아니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그게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도 살면서 하루에 한 6시간 동안 막 글만 써본 적 없잖아요. 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써보면은 모의고사 때 진짜 다르거든요. 이걸 1시간 20분 동안 엄청 빠른 속도로 쓰면은 이게 되게 사소한 거가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모의고사 첫 회 때 저에 대한 선물로 그 일본 펜 중에 제트 스트림에 그게 있어요. 이렇게 오동나무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삼색 펜 있어요. 그 2만 원인가 주고 샀었는데,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1회차 모의고사 갈 때 남들과 좀 다른 펜으로서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다른 사람들 솔직히 신경 하나도 안 쓰는데 그런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그냥 이름 쓰는 게 아니라 16쪽을 써야 되잖아요. 엄청 무거워요 그게. 그래서 바로 한 2페이지 쓰다가 바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펜의 무게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펜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도 진짜 글씨 쓸 때 되게 많이 좌우를 하는데, 본인한테 맞는 펜을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글씨 모양이랑 글씨 속도 같은 거 연습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글씨 모양은 뭐 우리가 고시체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글씨 쓰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이렇게 되게, 이것도 좀 별론데 되게 이쁘게 글씨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딱 답안을 딱 보면은 글씨가 너무 예뻐. 와, 한석봉인가 싶거든요. 한석봉도 관세사는 못 붙었을 거예요. 글씨를 그렇게 쓰면은 못 붙어. 그러니까 글씨가 정말 이쁘신 분들은 보통 답안을 다 못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글씨 속도가 느려서.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글씨 빨리 쓰는 거 연습하시고, 고시체 같은 거 유튜브에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책 사서 좀 봤었었는데, 책 사서 하면은 막 이렇게 연습해요. 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했었어요. 저도 이렇게 책 사서, 책 비싸게 그때 주고 사서 했었었는데, 하다가 그냥 이게 뭔가 싶어서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글씨체를 보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고시체 이런 거 치면은 그 뭐 고시 공부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글씨와 관련해서 영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집에 가시는 길에 그런 거 한번 찾아 보시면서 그 글씨체의 느낌만 알면 되거든요. 느낌만 알면 되고, 그러면은 그 글씨 연습을 뭘로 하냐라고 하면은 시험에 가서 우리가 무조건 쓸 규정을 갖고 하시면 되거든요. 관세법 30조. 관세법 30조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이거든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할 가격에 다음 각호 요소를 더해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라는 이 내용. 여러분 내년 시험날 가서 이거 안 쓰고 나온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름 쓰는 것처럼 거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시험 때 여러분 가서 쓸 규정이에요. 쓸 규정이니까 이런 규정, 지금 암기하면서 이런 규정들을 암기하고 자기가 암기를 잘 했는지 연습할 겸 하면서 그거를 빨리 쓰는 연습을, 글씨체를 하면서 글씨체 연습은 그걸로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평가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 가서 쓸 규정들이 실제로 이거는 내년 시험 가서 그냥 무조건 나온다, 써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규정 위주로 좀 글씨 연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춤법 되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뭐 띄어쓰기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답안 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연필로 필기하는 거, 지금 필기하실 때도 좀 가능하면 연필로 필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기했다가 펜을 갑자기 내려놓으시는데 근데 왜냐하면 이게 필기를 할 때 좀 밑줄 긋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수업 들으면서 막 하면은 막 따라올 때 밑줄 그으려고 하면 이쁘게 긋고 싶잖아요. 근데 또 자로 하려 그러면 또 시간 또 못 따라오고 그럴 텐데 그냥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고 할 때는 그냥 연필로 그냥 이쁘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울 수 있도록. 이게 사랑은 연필로 쓰듯이 이게 사랑처럼 이렇게 다루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지울 수 있도록 연필로 필기하시고, 왜냐면 연필로 필기해야지 나중에 이게 불필요해서 내가 이 필기가 없어도 된다라는 부분 나중에 지웠다가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시험 생활할 때 계속 연필로 필기했었고, 그리고 펜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은 그 시험 보는 1월에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1월 달에는 검은색 펜으로 필기했었고, 그 다음에는 2월 달에는 파란색 펜으로 필기했었고, 그래서 한 1, 2, 3, 4, 5, 6 해갖고 매월 펜 색깔을 달라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샀던 보라색, 주황색, 초록색 막 이런 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그때 가서 필기하는 건 보통 모의고사 때 자기가 D였던 거 막 이런 걸 그때 필기할 거예요. 그때 필기하면서 이걸 내가 몰랐었는데 하면서 그때 펜으로 필기하는 거는 이제 회독을 하면서 보면서 색깔을 보는 거죠. 이건 펜으로 필기했던 거네. 그럼 눈에 더 익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해주면 되고, 나중에 진짜 자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시험 전날에는 시험 한 달 전쯤엔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포스트잇을 끼죠. 포스트잇 낀 다음에 이제 시험 날 가서 볼 것들 이런 식으로 넘긴 그런 식으로도 될 거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좀 연필로 필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은 연습할 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관세법 30조부터 해서 간략하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